3달 혹은 3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둘러싸고 온갖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쟁 그 자체보다 전후 문제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현실적인 말이긴 하지만 득이 될 게 없으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디까지나 남의 나라 일이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떡고물이라도 떨어져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다행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은 인류 경제 역사상 최대의 분수령이 되리란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오죽하면 이로 인해 대한민국까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할 막대한 이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후방 가릴 것 없이 전쟁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피로도를 유발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함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독립여론조사기관 레이팅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무려 95%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러시아가 침략하기 전인 지난 2022년 1월 조사에서는 불과 56%만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장담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례적일 정도로 전 국민이 똘똘 뭉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네남보회의의 MSC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는 무려 89%가 만에 하나 핵전쟁이 발발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결과인데요. 이 덕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수뇌부는 단 한 가지만 걱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사회에서 잊혀지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러시아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침략군으로서 러시아를 재단하는 도덕적 관념을 배제하고 전쟁을 바라본다면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요원하다는 게 그 주장의 근거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이 없으면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실질적 주체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워싱턴과 유럽이라는 건데요. 이는 다시 말해 언제가 되었든 서방이 손을 떼는 순간이 우크라이나가 붕괴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쟁의 향방이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전망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전쟁으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에서 조금씩 전쟁 피로를 호소하기 시작했다는 게 그 증거인데요. 이에 다수의 군사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선 조속한 휴전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식 분단 모델, 일명 코리아 시나리오인데요. 당사자가 아닌 국제사회의 시각으로 봤을 때 1953년 7월 27일 협정을 시작으로 근 70년간 휴전을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충분히 성공적인 휴전 사례로 비칠 수 있습니다. 만약 코리아 시나리오가 적용된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운 분리주의 괴뢰 정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사이에는 DMZ가 설치되고 휴전선이 그어질 텐데요. 이를 위해 러시아는 일찍부터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편입 찬성 투표를 벌였고 러시아 시민권 취득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된 아이들을 자국으로 빼돌리기까지 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코리아 시나리오를 받아들이면 이 천인공 넣을 짓도 용납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분단의 고통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말이 좋아 휴전이지 사실상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와 국민을 포기하라는 말과 똑같은데요. 지난 2월 20일 예고도 없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한 4억 5천만 달러, 하나 5,900억 원이 넘는 군사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면서 언제까지고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것이라 공언했습니다. 이에 잠시 주춤했던 서방 세계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다시 열을 올리기 시작한 모습인데요. 휴전이든 종전이든 우크라이나가 멀쩡한 채로 전쟁이 끝나야 떨어질 떡고물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한 불똥이 엄한 대로까지 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방관자라거나 직접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0일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대한민국을 콕 집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체계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한국 지도부 초청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산 무기가 지원된다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초기 대한민국의 군수물품 지원만으로도 감사를 표시했던 것과는 확실히 다른 모양새인데요. 이처럼 전쟁의 키포인트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배경은 만성적인 보급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 전황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이 참전하면 전쟁을 길게 끌 필요도 휴전을 생각할 필요도 없으니 이제 그만 좀 도와달라는 건데요. 특히 포탄 등 전략물자는 이미 암암리의 대한민국의 생산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미국으로 건너갔던 포탄 10만 발이나 5천억 원대 포탄 공급 계약 등을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또한 숫자상으로나 성능상으로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평가해도 러시아 이상인 대한민국의 K9과 K2 등 육상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된다면 전쟁의 향방을 뒤바꿀 정도로 막대한 전력 증강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유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지는 건데요. 게다가 정말로 3달 만에 전쟁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지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대한민국이 벌써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을 결정했을 텐데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직접 지원이 아슬아슬하던 힘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원은 분명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공세로 전환한다면 우리도 확전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는 조약으로 얽힌 국가나 동맹국도 아닐 뿐더러 유럽 국가들처럼 우크라이나 다음은 본인들이라는 지리적 위기의식을 염려해야 할 위치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 명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명분이라면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에 있는데요. 2023년 올해를 기준으로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도 벌써 33년이 되었습니다. 수교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만큼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생각보다 우호적이었습니다. 일례로 199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외국 기업이 러시아를 이탈했는데요. 하지만 삼성과 LG 등 대한민국 기업들은 다소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러시아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대한민국 정부 또한 지원금을 전달하며 양국의 관계는 돈독해졌는데요. 전쟁 발발 직전인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는 약 34조 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의 교역액을 경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결정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여론에서 그러다 러시아가 이기면 이라는 식의 반응을 찾는 게 어렵지 않은데요. 우크라이나를 외면하진 않더라도 러시아를 생각하면 절대적인 중립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건데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전후재건 사업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리란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사실상 이것 하나만 보고 출혈 지원을 감수하고 있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후재건 사업은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던 경제를 회복할 노다지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5일에서 16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박람회에서는 22개국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벌써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물밑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쟁의 양방이 이토록 불투명한 와중에도 우크라이나의 직접 지원국들은 제보다 제밥에 더욱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속되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경제 논리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규모를 생각해보면 서방 세계가 이토록 열을 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졌던 서유럽을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만든 마셜 플랜을 능가할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서유럽 원조로 시작된 마셜 플랜은 1947년에서 1952년까지 무려 114억 불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투입되었는데요. 이를 2022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1319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하나로 174조 7천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2023년 서울특별시 예산이 약 47조 원이니 대략 3년하고도 반을 넘게 셀 수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러니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게다가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 마셜 플랜에 투입되었던 예산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산한 복구 비용은 약 1조 달러, 마셜 플랜의 10배에 가까운 1325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1년 예산에 비교해야 할 정도인데요. 이러니 지금 당장은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그럴듯한 명분만 있으면 너도 나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미 2003년 이라크 재건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도로, 교량, 저장시설뿐만 아니라 항구와 관련 인프라를 건설하며 기술력을 입증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액이 약 1,300억 원 수준으로 아시아 1위지만 세계적으로는 27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크라이나 재건에 조금이라도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가공할 파괴력을 갖춘 무기 체계를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소형 탄약류로 지원 품목을 절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와 세계경제 사이의 딜레마가 참 야속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했기에 생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약소국이었다면 미국과 유럽, 러시아와 중국의 정책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기만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힘이 생겼기에 선택의 딜레마에 빠진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국제정세가 복잡해질수록 힘의 논리라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